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대학 졸업 후 두 번의 이직을 거쳐 지금의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일하는 부서에는 여직원이 저 포함해서 둘이에요. 같이 일하는 언니의 이름은 정화였는데 이름만큼이나 얼굴도 예쁘고 사근사근한 성격의 언니였죠. 여직원이라곤 둘밖에 없어서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다행히 정화 언니와는 너무 잘 맞았습니다. 첫 만남부터 저한테 잘 대해주고 업무도 잘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텃세없이 저를 잘 받아주고 도와준 언니에게 너무 고마울 수밖에 없었어요. 언니도 그전에는 부서에 자기 혼자만 여직원이어서 외로웠는데 이제는 제가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점심도 같이 먹고 퇴근 후에는 카페도 같이 가고 맥주도 한 번씩 마시는 사이가 되었어요. 저랑 대화도 잘 통하고 재밌었지만 언니랑 가까워지면서 제가 느낀 건 언니의 성격이 보기와는 좀 다른 면이 있다는 거였어요. 외모만 보자면 거의 맏며느리 같은 이미지인데 얘기를 들어보면 남자도 엄청 많이 만나고 남자친구가 있는데 다른 남자랑 바람을 핀 적도 몇 번 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충격인데 성적으로도 엄청 자유분방한 스타일이더라고요. 그 언니가 출근 전에 수영을 다니는데 그 수영 강사가 잘생겨서 몇 번 만나다가 잠도 잤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거리낌 없이 하는 모습에 좀 충격이긴 했지만 솔직히 저랑은 상관없는 그 언니의 개인적인 사생활이니까 저는 저 언니는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언니와 회사에서도 사적으로도 친하게 잘 지내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언니가 제 폰에서 남친 사진을 보더니 잘생겼다고 만난 지 오래됐냐는 거예요. 저는 친구 소개로 만나서 1년 넘었다고 했죠. 그랬더니 언니가 그러면 자기 남친이랑 다 같이 보는 게 어떠냐는 거예요. 커플끼리 보자는 거였습니다. 나름 재밌을 것 같아서 그러자고 했어요. 그렇게 금요일 퇴근 후 다 같이 술집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언니 남친은 딱 봐도 언니와 나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언니에게 물어보니 8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언니가 생각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의외로 대화를 해보니 그분도 성격이 쿨하고 말하는 것도 너무 재밌으시더라고요. 최신 트렌드 이런 거에도 빠삭하시고요. 그래서 엄청 재밌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2차로 다른 술집도 가고요. 언니도 그 남친분도 술을 엄청 잘 먹는 거예요. 저는 나이 차이는 좀 나 보여도 참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거의 자리가 끝날 무렵 언니 남친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다 같이 여행 가는 게 어때요? 숙소하고는 내가 알아볼게요. 갑작스러운 여행 제안이라 저는 좀 얼떨떨했는데 언니는 재밌겠다고 하고 저희 남친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케이 했습니다. 준비는 그 남친분이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여행 날짜도 잡고 회사에서 언니랑 점심 먹을 때나 쉴 때 여행 얘기를 종종 했습니다. 옷은 뭐 입고 갈지, 가서 뭐 먹을지 이런 얘기요. 그렇게 여행 날짜가 다가왔는데 언니 남친분이 저희 보고 차 들고 오지 말라고 자기가 다 태워서 간다는 거예요. 저희는 편하니까 좋다고 했죠. 그래서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는데 차를 카니발로 들고 온 거예요. 커다란 승합차요. 저는 좀 신기하더라고요. 왜냐면 보통 그렇게 큰 차종은 아이가 둘 이상인 분들이 아이 태우고 다닌다고 많이 타잖아요. 제가 이렇게 큰 차를 뭐냐고 물어보니 그분 말로는 자기가 캠핑을 좋아해서 큰 차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여행을 다 같이 떠나게 되었고 그분이 예약했다는 숙소로 갔어요. 풍경도 좋고 정말 근사하더라고요. 언니 말로는 남친분이 여행을 많이 다녀서 이런 곳을 잘 안다고 다음에 여행 갈 일 있으면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고기나 술도 그분이 다 준비해 오셨어요. 언니가 왜 그 남친분을 만나는지 알겠더라고요. 언니한테도 참 잘하지만 정말 부지런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분 같았어요.
그렇게 다 같이 근처에서 자전거 빌려서 놀고 관광지 구경도 하고 저녁에는 고기 구워서 바베큐 파티도 했어요. 한 번밖에 본 적 없는 분이지만 대화도 참 잘 통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밤늦게 거실에서 술도 마셨어요. 저랑 제 남친은 좀 취해서 알딸딸했는데 그 언니랑 언니 남친분은 끝까지 쌩쌩하시더라고요. 아, 두 분 다 술 진짜 잘 드시네요. 우리가 좀 그렇지? 둘이 진짜 천생연분이야. 두 분은 결혼 생각도 있어요? 우리? 그 말에 언니가 웃으며 말하더군요. 아니, 저는 언니가 너무 해맑게 웃으며 아니라고 하길래 좀 놀랐어요. 저도 모르게 언니 남친분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정작 언니 남친도 아무렇지 않아 하는 거예요. 아, 두 분은 결혼 생각은 없으시구나. 그러니까 언니 남친분이 술을 들이키며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애할 때가 좋은 거죠. 결혼 그게 뭐 좋은 건가? 연애할 때 느껴지는 이런 설레는 감정이 얼마나 귀한 건데요. 저는 속으로 결혼관도 두 사람이 참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한 사람은 결혼하고 싶은데 나머지 한 사람이 결혼 생각이 없으면 그것도 갈등이 되잖아요. 근데 두 사람 다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니 참 두 사람 보면 볼수록 천생연분이구나 했어요. 그렇게 술을 마시다가 저는 잠이 많이 와서 먼저 들어가서 잔다고 하고 언니와 언니 남친 그리고 제 남친은 남아서 술을 마셨어요. 그런데 다음날 원래는 관광지 하나를 더 둘러보고 가려고 했는데 제 남친은 그냥 돌아가자고 하더라고요. 집에 일이 좀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냥 짐 정리를 하고 각자 집으로 갔어요. 다음에도 또 이렇게 놀자면서요. 어쨌든 그렇게 여행은 즐겁게 다녀왔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왔죠. 그런데 그로부터 두어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언니가 갑자기 밥 먹고 저에게 할 얘기가 있다고 커피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카페에 간 정아 언니는 수줍게 말했습니다. 있잖아, 혜영 씨. 나 곧 회사 그만둘 것 같아. 네? 왜요, 언니? 갑자기? 실은 나도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임신했어. 네? 임신이요? 음,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어요. 분명 여행 갈 때만 해도 두 사람 단호하게 결혼 생각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임신이라니요. 하지만 저는 임신했다는 언니 앞에 두고 너무 놀라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일단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언니 축하해요. 와, 근데 생각지도 못했어요. 놔두지 뭐. 그러면 결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될 것 같아. 배불러서 회사 다니기 좀 그렇고, 회사는 결혼식 하기 전까지만 다니고 그만둬야 될 것 같아. 아, 네. 아쉽네요. 언니랑 회사 오래 다니고 싶었는데. 나도 그래. 결혼식은 그러면 언제로요? 배불러 오기 전에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급하게 알아보고 있어. 식장 예약되는 대로 잡아서 해야 될 것 같아. 언니 남친분도 좋아하시죠? 저는 슬쩍 물어봤습니다. 그때 결혼 생각 없다고 단호히 말하던 언니 남친분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그치만 언니는 웃으며 말하더군요. 음, 어쨌든 다시 한번 축하해, 언니. 결혼식 꼭 갈게요. 제 말에 언니가 빙긋 웃더군요. 그래. 그렇게 언니는 회사에도 임신 및 퇴사 소식을 알렸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좀 갑작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모두 축하해 주더군요. 언니는 회사 일과 결혼 준비를 병행하느라 많이 바빠 보였어요. 저랑도 종종 퇴근 후에 밥도 먹고 술도 먹었는데 이제는 그럴 시간이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언니는 결혼식을 3주 앞두고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 생활 중 많이 의지했던 언니라 그렇게 퇴사를 하니 저도 많이 섭섭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에 언니가 다른 사람에게 모바일 청첩장을 보냈는데 저한테만 안 보내는 거예요. 저는 언니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언니가 저는 만나서 따로 주려고 했는데 너무 바빠서 깜빡했다고 하면서
결혼식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더라고요. 어쨌든 회사 팀원들 몇 명과 결혼식에 함께 가기로 했어요. 결혼식 당일날 식장 앞에서 직장 동료들과 만나 다 같이 들어갔죠. 신부 대기실로 가니 아름다운 신부가 된 언니가 앉아 있더군요. 저는 언니에게 너무 축하한다고 말하고 사진도 함께 찍었어요. 언니는 와줘서 고맙다고 여행 갔다 와서 밥 한번 먹자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언니 남친분에게도 인사를 하려고 식장 입구로 갔죠. 그런데 저는 식장 입구에 다다라서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거든요. 바로 식장 입구에서 인사하는 신랑의 얼굴이 제가 아는 그 남친분이 아닌 거였어요. 저는 순간 잘못 봤나? 턱시도를 입고 계셔서 그런 건가? 싶어서 다시 봤지만 분명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식장 입구에 있는 팻말을 봤는데 분명 언니의 이름이 있었어요. 언니의 결혼식장이 맞는데 남편분은 다른 사람인 거였어요. 저는 순간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불과 몇 달 전 같이 만나서 여행까지 간 그 남친분이 아니라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한다니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얼떨떨해하자 과장님은 자리 없으니 빨리 들어가서 앉자고 잡아 끌더군요. 저는 일단 멍한 기분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결혼식은 시작됐고 언니의 남편 될 분이 씩씩한 걸음으로 버진로드를 지나가더군요. 얼굴을 다시 봐도 제가 아는 그분이 아니었어요. 저는 속으로 뭐지? 이게 뭐지? 계속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언니가 한 송이의 백합처럼 너무나도 수줍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언니 아버지와 함께 입장했습니다. 드레스를 입은 언니는 너무 아름다웠지만 제 머릿속은 혼란 그 자체였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럼 뱃속의 아이는? 저 남자 아이인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멍하게 입장하는 언니를 보고 있는데 고개를 숙인 언니와 눈이 살짝 마주쳤어요. 언니는 순진무구한 얼굴로 저를 보고 싱긋 웃는데 그 순간 저는 약간 소름까지 돋는 거예요. 제가 알던 언니가 아닌 것 같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혼란스러운 기분으로 결혼식은 끝났고 저는 그 길로 제 남친을 만나서 이 얘기를 다 했습니다. 남친도 너무 놀라더라고요. 남편이 그 형님이 아니라고? 어, 진짜 어이없네. 그럼 여행 갔다 오자마자 그 형님하고는 헤어지고 지금 남편이랑 만난 건가? 그러다가 임신한 거고? 그런가 봐. 아니면 양다리거나. 하... 남친도 너무 기막힌 얼굴이었는데 잠시 후 굳은 얼굴로 말하는 거예요. 저기 있잖아. 그 언니분 이제 회사 그만뒀다고 했잖아. 그렇지.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고 그냥 인연 끊고 살아. 왜? 이런 게 너무 이상해서? 이것도 그렇긴 한데 사실 너한테 말 못했는데 왜? 네가 혹시 오해할까 봐 나도 그냥 말 안 했는데 우리 그때 여행 갔을 때 말이야. 어. 남친은 한숨을 푹 쉬며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음날 그냥 집에 가자고 했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다른 사람 끼지 말고 우리끼리만 여행 가자고 했고. 응. 그게 그날 밤에 너는 잠 온다고 방에 들어가고 그 언니랑 남친이랑 나랑 셋이서 술을 더 마셨잖아? 어. 너도 기억하겠지만 우리가 거실에서 작은 상 펴고 그 위에 술 올려두고 먹었잖아. 근데 나도 좀 술이 취해서 알딸딸했거든? 근데 그 누나가 상 밑에서 내 다리를 만지는 거야. 뭐?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어. 자기 남친인 줄 알았나 보다 싶어서 내가 다리를 자연스럽게 피했거든. 근데 좀 있다가 또 내 허벅지를 살짝 만지는 거야. 내가 좀 놀라서 그 누나분을 쳐다봤는데 진짜 아무렇지 않게 자기 남친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순간 좀 그 누나가 무섭더라? 그래서 나도 피곤하다고 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잔 거거든. 다음날도 좀 찜찜해서 그냥 집에 가자고 한 거고. 진짜 생각지도 못한 소리였습니다. 상 밑에서 제 남친 다리를 슬쩍슬쩍 만졌다니요. 술 취해서 그런 거든 뭐든
너무 소름 끼치고 기분이 확 상하는 거예요. 결혼식 일도 그렇고 남친 일도 그렇고 생각할수록 이상한 언니 같았어요. 남친 말대로 앞으로는 상종 안 해야 되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어떻게 된 건지 직접 듣고 싶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그날은 지나가고 언니가 나중에 카톡이 와서 결혼식 와줘서 고맙다고 다음에 만나서 밥 먹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언니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냥 단답으로 알겠다고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황당한 일은 며칠 뒤에 일어났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저희 사무실에 들이닥치셨어요. 저희 회사는 큰 건물 안에 여러 개의 회사 사무실이 들어있는 형태라서 따로 입구 경비는 없고 출입구도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저희 팀 팻말을 보고는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너무 흥분한 상태셔서 저는 좀 무섭고 놀랐습니다. 다른 직원분들도 놀라고요. 근데 그 여자분이 저에게 다짜고짜 그러는 거예요. 네가 이정화야? 저는 너무 놀라면서도 얼떨떨한 기분으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아닌데요? 그럼 이정화는 어딨어? 그러자 저희 과장님이 다가와서 물었어요.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갑자기 찾아와서. 이정화 어딨어요? 나 그년 만나러 왔어요. 아니, 누구시냐고요? 정아 씨는 결혼식 전에 퇴사했어요. 결혼했어요? 진짜 미친년이네, 그거. 퇴사했으면 그년 지금 사는 곳 주소 좀 알려줘요. 아니, 먼저 누구신지 알려주셔야죠. 다짜고짜 저희 퇴사한 직원은 왜 찾으시는 겁니까? 왜 찾냐고요? 그년이 내 남편이랑 놀아놨어요. 이제 됐죠? 그년 주소 알려줘요. 그 여자의 말에 저 포함 사무실 사람들은 다 경악을 했습니다. 다른 팀 사람들도 소란이 생기니까 다 와서 구경하고요. 과장님은 엄청 당황한 얼굴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저기,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일단 저쪽 회의실에서 얘기하시죠. 그렇게 과장님은 여자분을 데리고 빈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저에게는 차 좀 부탁한다고 하면서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면서 일단 차를 준비해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가니 한창 그 여자분과 과장님은 얘기 중이더라고요. 정아 씨는 결혼 전에 이미 퇴사했고 주소는 개인정보라 알려드리기가 힘들어요. 게다가 결혼했으니 직원 인적 사항에 있는 주소도 지금 살고 있는 주소가 아닐 겁니다.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 지는 결혼을 해요? 뭐 이런 미친 게 다 있어. 새 집 주소 모르세요? 저는 조용히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모르죠. 이미 퇴사한 직원이라. 정아 씨랑 따로 얘기를 하시는 게. 그년이 전화 안 받아요. 어쩐지 내가 회사 찾아간다고 문자했는데 답도 안 하더라. 그만둬서 그랬구나. 아 진짜 만나뵈면 죽여버릴 거야 진짜. 저는 너무 살벌한 그 여자분의 분위기가 무서워 도망치듯 그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언니에게 카톡을 했어요. 어떤 여자분이 찾아왔다고. 어떻게 된 거냐고요. 언니는 제 카톡을 읽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분은 가고 과장님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정아 씨 그렇게 안 봤는데 나 참 어이가 없네. 뭐라는데요? 저 여자 남편이랑 바람이 났대. 집에 애가 셋이란다. 저 여자가 둘이 연락하는 거 눈치채서 전화했는데 계속 피해서 너네 회사 찾아간다고 문자 보내고 온 거래. 골 때린다 진짜. 근데 정아 씨 임신해서 결혼한다고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애는 누구예요? 직원들도 다 경악하고 저도 기가 막혔어요. 저한테도 묻더군요. 혜영 씨는 뭐 들은 거 없어? 정아 씨랑 친했잖아.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없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언니는 번호를 바꾼 건지 뭔지 제가 보낸 카톡은 읽지도 않고 연락도 없었어요. 너무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론 더 이상 엮이지 않는 게 답이겠다 싶기도 합니다. 이제는 언니가 연락이 와도 저도 연락할 생각은 없고요. 천사같이 예쁘고 사근사근하던 그 언니의 충격적인 실체를 본 게 저에겐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바람을 피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한테 그 남자친구를 보여준 거며 결혼식은 무슨 정신으로 저를 초대했는지 그리고 내 남친한테는 왜 그랬는지 생각할수록 기가 막힐 뿐입니다.
한동안 저희 회사 사람들은 다 정아 언니의 얘기로 들썩였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 재밌고 놀라운 가십이었겠지만 한편으로 친하고 가깝게 지내던 저는 뒷맛이 참 씁쓸하더군요. 언니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지만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혼한 남편과 함께 남은 여생을 도란도란 살아가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첫 번째 결혼 생활은 4년 정도였고 따로 자식은 없었는데 남편이 산재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저는 따로 재혼은 하지 않고 혼자서 살았어요. 저는 친정이 여유가 좀 있는 편이었고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건물을 관리하면서 살았어요. 남편이 죽고 마음이 너무 헛헛했던 저는 제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 1층에 카페를 하나 차려서 커피 장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오다가 저희 가게 바로 옆에 치킨집 하나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저랑 계약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했는데 그 남자는 말하는 것도 점잖아 보이고 인상도 참 좋더라고요. 그분은 치킨 장사를 하셨고 저도 건물 주인이자 바로 옆에서 카페 장사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오며 가며 인사도 하고 대화도 하며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특히 그 집 치킨이 맛있어서 저도 종종 사 먹었고 그분도 저희 집에서 커피나 음료를 자주 사 먹었고요. 저희는 나이도 엇비슷해서 친구처럼 잘 지냈습니다. 그 남자는 중학생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이름은 민수였고 민수는 학교 마치면 곧잘 아버지 가게에 놀러 왔었어요. 그러면 테이블 하나 자리 잡고 앉아서 숙제도 하고 아버지 일도 돕고 잘 있다가곤 했습니다. 저도 자주 봐서 친하게 지냈죠. 제가 민수 먹으라고 여름에는 팥빙수도 만들어주고 딸기 주스도 만들어주고 너무 더운 날에는 아버지 가게는 튀김기 때문에 더우니까 우리 가게 와 있으라고 한 적도 많아요. 한 번은 민수가 친구랑 가게 와 있길래 저희 가게 오라고 해서 주스하고 간식하고 만들어주기도 했죠. 그 남자도 자기 아들 잘 챙겨줘서 고맙다 그러고요. 그 남자는 그렇게 이웃으로 또 친구로 잘 지내다가 한 번은 그 가게에서 치킨에 술을 한잔한 적이 있어요. 민수 아빠가 그전엔 말하지 않았던 자기 가정사를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와이프랑 이혼을 했다고만 했는데 사실 와이프가 바람이 나서 새살림 차려서 나간 거더라고요. 애엄마는 본인 중학교 동창하고 바람이 났었다고 하는데 그 바람난 동창 아내가 찾아와서 동네에서 애엄마 머리채를 잡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답니다. 그 바람에 민수도 그 사실을 다 알게 되었다고 하고요. 동네에 소문이 다 나는 바람에 애 때문에라도 거기서 계속 살 수가 없어서 여기로 이사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디 말하기도 창피해서 그냥 이혼했다고만 했는데 저한테는 그냥 사실은 그랬었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면서요. 자기가 집도 가난하고 집불 가진 건 없어도 그래도 나름 가정에 잘하고 산다 생각했는데 애엄마가 뒤로 그럴 줄은 몰랐다며 그 일로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다고 했습니다. 아이한테도 상처를 준 것 같아 너무 미안하다며 자식 놔두고 내연남이랑 살림 차리겠다고 도망간 그 여자는 절대 용서 안 할 거라면서 앞으로 민수 앞에 나타나면 가만 안 있을 거라고 경고도 했었다네요. 중학생밖에 안 됐는데 엄마가 그 난리를 치고 떠났으니 아들 볼 면목이 없다고 말하는 민수 아빠를 보면서 참 안 됐기도 하고 안쓰럽더라고요. 저는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엇나가지도 않고 민수가 저렇게 잘 커준 건 고마운 일이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더욱 민수한테 마음이 쓰였어요. 한 번은 민수가 조만간 소풍이라고 하길래 요즘에도 김밥 그런 거 싸가냐고 하니까 싸간대요. 근데 자기는 그냥 김밥 가게에서 한 줄 사가면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재료 사다가 만들어서 아침에 가게 들러서 들고 가라고도 했어요. 민수도 집김밥 오랜만이라며 좋아하더라고요. 민수 아빠도 너무 고맙다고 하고요.
저는 그맘때 민수 아빠랑 부쩍 가깝게 지냈죠. 성실하고 착하고 마음 씀씀이가 참 좋은 사람 같아서 저도 마음이 많이 갔고 민수 아빠도 저를 많이 좋아했어요. 하지만 아직 민수가 어리니까 살림을 합치거나 그럴 생각까진 아니었고 그냥 친구처럼 또 연인처럼 그렇게 서로 왕래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민수도 저를 잘 따르고 좋아했어요. 자기 아빠한테는 말 못하는 것도 저한테는 잘 털어놓을 만큼요. 호칭은 아줌마였지만 엄마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죠. 저도 같이 사는 건 아니지만 민수를 아들처럼 생각하고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민수는 대학교에 진학했고 그제야 저희도 살림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민수도 기뻐하면서 이제 저를 엄마라고 부를 수 있겠다 했어요. 저는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저희는 혼인신고도 하고 조촐하게 가족들만 모아서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민수는 대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며 혼자 살았고 방학 정도에만 집에 내려와서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3, 4개월 정도 학교에서도 지원하는 단기 어학연수를 가고 싶은데 돈을 좀 해주실 수 있느냐고요. 남편은 여윳돈이 없는 상태여서 제가 기꺼이 해준다고 했습니다. 꼭 영어 때문이 아니더라도 외국 나가서 살아보고 그런 경험도 좋은 거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1,000만 원 정도 해주었죠. 어학연수 간다고 해서 한동안은 연락도 힘들겠구나 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민수는 어학연수를 간 게 아니었습니다. 친엄마라는 인간이 어떻게 알았는지 수소문에서 민수를 찾아온 것이었죠. 그 친엄마란 여자는 바람나서 살림 차렸던 내연남하고는 진작에 헤어졌고 혼자서 힘들게 살았는데 돈도 없고 상황이 안 좋다고 대학생인 민수더러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랬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 버리고 간 엄마라고 해도 엄마는 엄마였던지 민수는 결국 저희한테는 어학연수 간다고 거짓말까지 해놓고 제가 준 돈을 고스란히 자기 친엄마한테 준 거였죠. 그 말을 듣는데 기막히기도 하고 심정적으로 몹시 서운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땐 저보다 남편이 더 화가 났습니다. 남편은 어지간해선 화를 안 내는 사람인데 그때는 민수에게 단단히 화가 나서 그 여자를 왜 만나느냐, 그때 어떻게 집 나갔는지 다 까먹었느냐며 노발대발했죠. 남편이고 자식이고 다 버리고 갔는데 그래도 엄마라고 거짓말까지 해서 도와주고 싶더냐고요. 아들은 자기도 엄마가 원망스러웠는데 그러고 불쌍하게 찾아왔는데 자식된 도리로 어떻게 저버리냐 그러더군요. 남편은 그 말에 더 화가 나서 너네 아빠는 안 불쌍하냐 그랬어요. 그리고 기껏 돈 마련해준 너네 새엄마는 생각도 안 하느냐며 왜 거짓말을 하고 돈까지 주느냐 한바탕 난리가 났죠. 그제야 아들도 잘못했다고 그러고요. 남편은 한 번은 넘어가 주는데 다시는 그 여자와 따로 연락하지 말라 했습니다. 행여나 자꾸 연락하고 귀찮게 굴면 본인한테 연락하라고 했죠. 본인이 해결한다고요. 아들이 약속을 어기고 한 번만 더 연락하거나 몰래 도와주려고 하면 그때는 그 여자 아들로만 살라고 우리하고는 인연 끊는 줄 알라고 엄포까지 놓았습니다. 아들도 눈물까지 흘리면서 알겠다고 했어요. 저도 제 돈으로 친엄마 몰래 도와줬다고 생각하니 속상하고 서운한 건 있었지만 한편으론 친엄마라고 찾아왔으니 지도 오죽했겠나 싶어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 정도 말했으면 아들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겠거니 하고 저는 한마디도 보태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대학교를 무사히 졸업했고 취업도 바로 했어요. 아들은 회사 근처로 집을 하나 구한다고 했고 제가 회사에서 거리도 가깝고 풀옵션으로 되어 있는 신축 오피스텔을 직접 계약해 주었습니다. 편하게 지내면서 회사 다니라고요. 아들도 너무 고마워하고 남편도 민수를 이렇게까지 신경 써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내 아들인데 당연하다고 해줄 수 있는 건 해주고 싶다고 말했죠. 그렇게 2년 정도 지났을 무렵 아들은 사귀는 여자가 있다고 소개시켜준다며 집으로 데리고 온다고 했어요. 그렇게 아들 여자친구를 소개받았는데 싹싹하고 밝아 보여서 너무 마음에 들더군요.
아들과 여자친구를 한 번씩 보게 되면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라고 하니까 저도 그 아이가 참 예뻐서 잘 대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이야기도 오가게 됐어요. 저희 집에 정식으로 결혼 허락 받는다고 찾아온다고 하더군요. 제가 음식 준비하니까 아들 여자친구가 거들려고 하길래 그랬습니다. 그럴 필요 없고 앞으로도 너는 이 주방에 들어올 필요 없다고 말이죠. 너희 집에선 너도 귀한 딸인데 나는 너 시켜 먹을 생각 없다고. 내 집이고 내 주방이니까 너는 이 집에 오면 그냥 편하게 식사하고 놀다 가면 된다고요. 그 후 아들 여자친구네와 상견례도 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사돈댁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 전세 주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내년 3월에 만기가 된다. 일단 애들은 먼저 같이 살고 싶어 하니까 지금 아들이 사는 오피스텔에서 살다가 3월에 아파트 계약 만료되면 거기 들어가서 살면 된다고요. 혼수니 예단이니 해올 것 없다고 우리가 다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너네가 모은 돈은 결혼식 자금으로 좀 쓰고 나머지 돈은 잘 들고 있으라고 했죠. 그리고 말이 나와서 그런데 둘 다 직장 생활 하니까 따로 휴가 내기 쉽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명절 때는 친정을 가든지 여행을 가든지 알아서 하고 우리 집은 올 필요 없다고 했어요. 저희 부부도 명절에는 그렇게 놀러 다니거든요. 아들네에도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너네 아래서 편하게 살아라 그 말이었죠. 사돈댁에선 저보고 이런 시어머니가 다 있다면서 딸이 너무 결혼 잘하는 것 같다고 웃으시더라고요. 상견례 끝나고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예비 처가댁에서 제 배려에 너무 고마워하신다고요. 또 예비 며느리도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시어머니인 제가 너무 좋아서 이 결혼을 꼭 하고 싶을 정도라고요. 저는 너네 둘만 행복하게 잘 살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했죠. 아들의 결혼식은 2달 정도 뒤였고 아들네에는 식 전에 먼저 아들 오피스텔에서 살림을 합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포항에 갔다가 대게를 넉넉하게 사오게 됐습니다. 아들도 대게를 워낙 좋아했는데 어차피 아들네 오피스텔 근처로 지나가야 되다 보니까 잠깐 들려서 주고 가자고 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제가 계약해준 오피스텔이긴 하지만 아들 집에 간 일은 거의 없었어요. 제가 자꾸 드나들면 불편해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남편도 일부러 와서 들고 가라고 하는 것보다 주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아들네 집으로 곧장 가게 됐죠. 제가 가기 전에 아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바로 올라가게 된 거죠. 주말이니까 집에 있겠거니 해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잠시 후 누구세요 하면서 웬 여자가 문을 여는 겁니다. 저는 처음 보는 아줌마가 문을 여니까 이 사람은 누구지 싶어서 어리둥절하게 보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남편이 귀신이라도 본 양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여기 왜 있느냐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말에 그 여자 놀라서 문을 다시 확 닫아버리더군요. 저는 여전히 어리둥절해 있는데 남편은 갑자기 화가 나서 문 열라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군데 그래요? 아이 참... 남편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남편의 전부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의 친엄마요. 그런데 그 여자가 민수네 오피스텔엔 왜 있을까 혼란스럽던 찰나 아들이 부랴부랴 문을 열었어요. 남편은 문을 확 열어 제끼곤 따지더라고요. 저 여자가 왜 여기 있어? 저기 아빠 여기서 그러지 마시고 들어와서 일단 얘기하세요. 나 참! 그렇게 저와 남편은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여자는 주방 쪽에 서서 힐끔힐끔 저를 흘겨보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저 여자가 남편의 전부인이구나 싶었습니다. 말은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얼굴을 본 건 처음이었죠. 남편은 전부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당신이 여기 왜 있느냐 따졌어요. 그랬더니 내가 내 자식 집에 있는데 무슨 문제라고 난리야! 라며 뻔뻔하게 굴더군요. 뭐가 어째? 이 사람이 미쳤나? 여기가 어디라고? 두 사람이 싸우는 틈에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 오피스텔은 방이 2개 있는데 그중 한 방은 아예 그 여자가 사는 듯 했어요.
방에는 토퍼가 깔려있고 옷가지들도 있더군요. 그걸 보는데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던지. 내가 민수 엄마잖아. 엄마가 아들 집에 와 있는 건데 왜 난리냐고. 야, 김민수! 너 말해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남편의 호통에 아들은 우물쭈물 하는 겁니다. 저는 착잡한 마음으로 아들 대답은 들을 것도 없이 그대로 그 집을 나갔어요. 남편도 아들에게 나중에 얘기하자 하고 급하게 저를 따라왔죠. 집으로 가는 동안 저는 아무 말 안 했고 남편은 민수 저 자식이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며 한숨을 푹푹 내쉬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창밖만 보는데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습니다. 분명 친엄마랑 연락 안 한다고 약속해놓고 떡하니 집에는 친엄마를 모셔놓고 있다뇨. 그것도 제가 마련해준 오피스텔에서요. 그렇게 집으로 왔는데 저녁쯤에 아들은 며느리랑 집에 찾아왔어요. 저는 아들한테 숨김없이 솔직하게 말해보라 그랬죠. 그랬더니 아들은 왜 친엄마가 집에 있게 되었는지 설명하더군요. 엄마가 혼자 원룸에서 사시면서 일하시는데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거동도 힘들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좀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퇴원은 했는데 엄마가 원래 살던 원룸은 월세방이라서 보증금 빼서 병원비로 다 쓰니까 남는 것도 없는 거예요. 따로 보험도 안 해놨다 그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결혼자금으로 모아놓은 돈으로 조금 도와드렸는데 엄마가 이번엔 오갈 데 없다고 하셔서 저희 집에 모신 거예요. 마땅히 지낼 데도 없다고 하시는데 어떡해요 그럼.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은 같이 살아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여력되시면 엄마 전세 좀 구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의 말에 너무 기막히고 참담했습니다. 하지만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고 물었죠. 친엄마가 교통사고 난 건 어떻게 알았는데? 그동안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던 거야? 제 물음에 아들은 저와 남편 눈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예. 뭐야? 그 대답을 듣는데 저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지껏 내 아들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신경 쓰고 마음 쓰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주면서 살았는데 그 순간 얘는 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구나 싶더군요. 대학생 때 제가 해준 돈 1,000만 원을 거짓말까지 해서 자기 친엄마 줬을 때도 속상했지만 그러려니 했어요. 하지만 그 후로 연락하지 말라고 분명 남편이 말했고 아들도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사실은 여태까지 우리 다 속이고 자기 친엄마랑 연락하면서 도와주고 게다가 결혼자금이랍시고 모아놓은 돈도 몽땅 그 여자한테 주고 이제는 전세까지 알아봐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얘한테 뭔가 싶더라고요. 그저 돈 달라고 하면 돈 주는 돈주머니인가 싶을 정도였죠. 남편은 옆에서 길길이 날뛰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새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느냐니까 아들은 도리어 이게 왜 뒤통수냐고 대듭니다. 자식이 부모 챙기는 게 잘못된 거냐고 자기 친엄마인데 저버릴 수 있느냐고요. 오히려 친엄마 저버리는 인간이 사람 새끼가 아니라면서 왜 자기를 이해 못하느냐 그러는 겁니다. 아들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도리어 난리를 치는데 그걸 보고 있는 저는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 아이를 내 아들로 걷어서 키우겠다고 결심했을 때 저도 쉽게 마음먹은 거 아닙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라 생각했고 마음을 줬어요. 내가 비록 낳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얘는 틀림없이 내 아들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들 하는 소리를 듣다 보니까 결국 아들에게 엄마는 지 친엄마뿐인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내 기분은 어떤지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자기 상황과 자기 엄마의 상황만 이해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런 말도 못했습니다. 배신감의 입이 차마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며느리도 앞에서 자불안석으로 앉아있는 게 보이더군요. 한참의 침묵 끝에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친자식인 네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엄마가 불쌍해 보일 테고 어찌됐든 자식도리로 그럴 수 있다. 네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다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니? 앞으로 네 마음대로 너네 엄마 모시고 살아. 나는 거기에 터치하고 싶지도 않다. 그쪽이 네 부모라 생각하고 그쪽이랑 살아. 결혼식 할 때도 나는 안 불러도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 집에도 안 와도 된다.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 날벼락을 맞은 얼굴로 저를 보더군요. 15년 넘게 내가 너한테 엄마 역할 했다고 생각하고 충분치 않았어도 내 딴에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긴 시간을 감쪽같이 속이면서 몰래 연락하고 이제는 집에까지 데리고 와서 살 줄은 몰랐다. 나도 사람인데 배신감 들고 나에 대한 기만이다 싶어. 어떤 바보 같은 여자가 재혼한 남편 전 부인까지 모셔다가 아들이랑 편하게 살아라고 집까지 얻어주겠니? 아니면 친엄마 전세를 해달라고? 내가 네 일이라면 다 받아주다 보니까 내가 바보 같아 보였니? 앞으로는 네가 벌어서 네 돈으로 니네 엄마 모시고 살아. 네가 네 돈으로 친엄마 모시고 산다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다만 나는 아까 그 집에서 네 친엄마가 사는 거 본 순간 여태까지 너한테 나는 그냥 남이었구나. 돈 필요하면 돈이나 주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싶더구나. 네가 그렇게 나를 생각하니 나도 앞으로는 너를 남이라고 생각하면서 살 거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갔습니다. 방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밖에서는 남편이 아들에게 실망이라고, 네가 우리한테 이럴 수 없다고, 앞으로 연 끊고 살 거고 이 집은 네 집 아니니까 올 필요 없다고 소리 지르는 게 들리더군요. 분명 친엄마 만나면 연 끊는다고, 행여나 또 연락 오면 우리에게 말하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속인 건 네가 자초한 거라고 하면서요. 아들 여자친구는 옆에서 우는 소리 들리고 남편까지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한숨만 푹푹 내쉬고요. 그렇게 밖에선 아들 여자친구 우는 소리가 들리다가 아들이 가자고 하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한참이나 아무 말도 안 했죠. 그때 제가 한 말은 다 진심이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아들이라 생각하지 않고 세주려고 했던 것들도 다 거둘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일단 3월에 아들이 입주하기로 했던 아파트부터 부동산에 얘기해서 다른 곳 전세주게 내놔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사는 오피스텔도 제가 계약한 것이다 보니 계약 기간 끝나면 바로 나한테 연락해서 전세금 돌려달라고 했고요. 그렇게 2주 정도 흘렀을 때 아들은 그제야 마음이 급해졌는지 저에게 연락을 엄청 해대더라고요. 하지만 전화는 일체 받지 않고 차단했습니다. 집으로도 찾아온 적이 한 번 있는데 안 만나줬어요. 아들이 결국 그렇게 하는 것도 나한테 미안해서가 아니라 당장 금전적인 지원이 끊기니까 매달리는 게 보여서 더 서글프더군요. 아들은 남편 가게에도 찾아왔는데 남편은 아들에게 네가 그렇게 했을 땐 책임도 네가 지는 게 맞다고, 새엄마가 마음이 돌아섰으니 그냥 남이라 생각해야 된다고 했다네요. 그리고 오피스텔 곧 계약 만기되고 새 입주자 들어온다 했으니까 기간 맞춰서 짐 빼고 나가라고요. 아들은 어떻게 자식한테 이러냐며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 했다는데 자식이라고 어떤 행동을 해도 부모가 다 받아주고 이해해 주어야 되나요? 남편도 너네 친엄마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까먹었냐고 화냈답니다. 자식이고 남편이고 다 필요 없다고 집 나간 게 너네 엄마라고. 한창 사춘기에 예민한 너 데리고 소문 무서워서 도망가듯이 이사하고 여지껏 아등바등 키웠는데 이제 와서 키워준 아빠와 새엄마 말은 무시하고 자식돌이 따져가며 친엄마 거두고 싶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알아서 너네 엄마 먹여 살리라고 했답니다. 이제 와서 돈이 아쉬워서 그런 거냐며 우리는 더 이상 해줄 돈 없으니 그만하고 찾아오지 말라고요. 친엄마 모시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다만 더 이상 금전적인 도움은 못 주겠다는 건데 아들은 뭐가 그리 억울한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계약 만기가 돼서 아들은 오피스텔에서도 짐을 뺐습니다. 그 후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받았더니 아들 여자친구더라고요. 어쩐 일로 번호까지 다르게 해서 연락했느냐 하니 자기는 민수 씨랑 결혼 안 하기로 결정했는데 혹시 한번 뵐 수 있겠느냐 하더라고요. 결혼이 깨진 건가 생각하며 약속을 잡아 밖에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 여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민수 씨 책임감 없이 무턱대고 저지르는 행동도 그렇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 때문에 많이 싸우고 질려서 결국 헤어지기로 했다고요. 민수 씨가 친어머니 모시고 오는 거 저는 반대했거든요. 제가 그간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아시면 분명 기분 나쁘실 일인데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근데 민수 씨는 자기 친엄마인데 모른 척하는 게 도리냐고 제가 싫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오피스텔로 모시고 왔어요.
게다가 자기가 모아놓은 돈은 친어머니 드려야겠다고 해서 결국 제가 모은 돈으로만 결혼식 비용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친어머니란 분이 저한테 결혼하려면 현금 예단까지 갖고 오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민수 친엄마니까 잘 모시고 살아야 된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결혼도 전에 민수 씨 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결혼 후에도 같이 살 수 없다고, 그럴 거면 난 이 결혼 안 한다고 민수 씨한테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근데 민수 씨는 본인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지 계획도 없고, 눈치로는 민수 씨 본인도 친어머니한테 나가달라 하고 싶은데 친어머니가 마땅히 집도 없고 대안이 없으니까 그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께 알리자는데도 자기 선에서 해결한다면서 대책 없이 우기기만 하는데 그걸로 많이 싸웠거든요. 돈을 떠나서 저렇게 무책임한 사람 믿고 결혼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 파혼 통보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아파트 못 태운다고 헤어지자 하는 거냐고 저를 몰아세우더라고요. 뭐가 문제인지는 알지도 못하고요. 그 모습에 더 정 떨어져서 진짜 끝내기로 했습니다. 저한테 그간 잘해주신 거 너무 감사했어요. 시어머니랑 며느리 사이로 잘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된 게 저도 너무 아쉽고 마음이 아파요. 혹시나 저도 민수 씨 행동에 동조했을 거라고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고 싶어서 어머님께 연락드렸습니다. 아들 여자친구 얘기를 듣는데 저도 마음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저도 알죠. 아들이 그렇게 행동하는데 아들 여자친구 입장에선 어쩔 수 없었을 거란 걸요. 그래서 결혼 깨진 거 나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우리 집 일 때문에 마음고생한 것 같아서 나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여자친구도 저에게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그렇게 아들은 결국 파혼을 했고 듣자 하니 대출받아서 작은 집 하나 구해서 자기 엄마랑 사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그 소식을 전하면서 나는 앞으로 민수를 별로 볼 생각 없지만 당신은 친아들이니까 보고 싶으면 만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민수를 이해 못하겠다고, 지가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 자기도 연락 안 하고 이렇게 지낼 거라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도 저도 더 이상 아들하고는 연락을 안 하고 지내게 된 거죠. 아들 본인이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친엄마 모시고 살고 싶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나요. 일이 이렇게 된 거 모시고 잘 살아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마음을 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아들은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아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저는 진심으로 친아들처럼 생각하고 아꼈는데 아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였을까 다시금 생각하게 되네요. 결국 낳아준 친엄마는 아니기 때문에 남남이었나 싶으면서도 내가 해주는 금전적인 혜택은 왜 또 당연하다고 생각했나 생각하면 저도 사람인데 배신감이 안 들 수 없습니다. 배신감과 실망이 커 아들 얼굴을 다시 마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아들도 본인이 선택한 일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잘 알았으면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대학병원 간호사입니다. 저희 엄마와 아빠는 제가 중학교 때 이혼을 하셨어요. 성격 차이가 심했고 서로 찬바람이 불 정도로 남남처럼 사시다가 결국 이혼하셨죠. 엄마는 다른 분과 재혼을 하셨고 저는 아빠와 함께 살았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아빠도 재혼을 하셨습니다. 아빠 재혼하신 새엄마도 딸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은 민주였는데 성격이 밝고 착하고 해맑았습니다. 비록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동생은 아니지만 저와 민주는 친자매 이상으로 아주 잘 지냈어요. 특히나 민주가 저를 많이 따르고 좋아했죠. 재혼 가정이긴 하지만 아빠와 새엄마도 사이가 좋았고 저도 민주와 잘 지내다 보니 괜찮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간호대학으로 진학을 하면서 원래 살던 고향을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학교 졸업 후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요. 서울에서 자리를 잡은 저는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투자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친하던 선생님 소개로 만나게 되었죠.
남편은 성실하고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고 저희는 3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한 첫 해에 아이를 가졌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여운 저희 아들 우주요. 하지만 아이가 사랑스러운 것과는 별개로 워킹맘으로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일에 아이 키우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거든요. 아이 낳고 1년 뒤 복직을 했는데 그때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정신없고 바빴던 때였죠. 제가 일을 해야 되다 보니 아이는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맡겨야 했는데 간혹 감기에 걸려서 등원을 못하거나 공휴일 같은 게 걸려서 못 보내게 되면 저만 어떻게 해야 하나 발을 동동 굴려야 했어요. 시댁이나 친정 모두 멀리 사시다 보니 도움받을 곳도 없어서 시터를 쓸 때도 있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터 구하기도 힘들고 겨우 구해도 오래 일을 안 하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시터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요. 그렇다 보니 또 저와 남편이 번갈아서 아이를 봐야 했고 하루하루가 정말 정신없고 바빴어요. 그맘때 고향에 있던 동생 민주가 올라오겠다고 했는데 저는 너무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민주는 고향에서 가까운 대학을 다녔고 졸업 후에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새엄마는 민주더러 공무원 시험 준비 그만하고 그냥 시집이나 가라고 자꾸 선짜리 같은 걸 알아오더래요. 민주가 나이가 아직 어린데요. 그래서 민주는 저에게 서울로 올라와서 시험 준비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지내면서 대신 저희 아들인 우주를 자기가 돌봐주는 게 어떻겠냐면서요.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될 정도로 허덕였던 저는 동생의 제안이 너무 기뻤어요. 저는 당연히 좋다고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어린이집에 가 있는 낮 시간 동안 동생은 자기 방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하원할 때가 되면 픽업도 해주었고 그때부턴 저나 남편이 올 때까지 아이를 돌봐주었습니다. 제가 3교대라 근무 시간이 좀 들쑥날쑥한 편이었는데 동생이 저희 아이를 맡아주다 보니 얼마나 마음이 편하던지요. 당연히 남편도 찬성했습니다. 그렇게 동생이 올라와서 지내면서부터는 저도 훨씬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좋았어요. 그리고 동생과 지내는 것 자체도 재밌었죠. 쉬는 날에는 동생과 함께 맛있는 것도 해먹고 이런저런 수다도 떨게 되니 참 좋더라고요. 민주야, 너 올라와서 너무 좋다. 진짜 고마워. 나야말로 고맙지 언니. 집 제공해줘 먹고 자게 해주고 매달 용돈도 두둑히 주고. 마음 같아선 더 주고 싶다 야. 이 정도면 충분해. 근데 나 만약 이번 연도 시험 합격하면 그땐 어떡할 거야? 내년부터는 오후에 태권도 학원 보내면 돼. 너는 요새 공부는 좀 잘 돼? 그냥 낮 시간 동안은 집중해서 하려고 하고 있어. 이번에도 합격 못하면 엄마가 그냥 내려와서 결혼이나 하라는데 진짜 싫어. 너 이번에 꼭 붙어야겠다. 저는 동생이 진심으로 꼭 시험에 합격했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동생이 오고부터 저도 마음으로나 체력적으로 훨씬 안정이 됐고 그러다 보니 남편과도 사이가 더 좋아졌어요. 그전엔 서로 바쁘고 힘들다 보니 예민해져서 자주 투닥이고 싸웠거든요. 애 보는 문제로 특히 더요. 그런데 민주가 오고 나선 가족 모두 한결 여유로워지고 마음도 편안해졌던 겁니다. 저나 남편은 하원 후 아이 돌보는 걱정에서 해소돼서 좋고 민주는 새엄마 잔소리 피해서 공부하면서 저희 집에서 지내게 되니 좋고요. 모두에게 다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네 언니의 그 연락을 받기 전까진요. 그때 저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같은 아파트 사는 친한 언니가 톡을 보낸 겁니다. 선진아. 응, 언니. 너 오늘 근무 중 아냐? 지금 병원. 왜? 이상하네. 뭐가? 나 아까 마트 갔다가 너네 남편 봤거든. 근데 웬 여자랑 같이 가던데? 여자랑?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뜬금없이 웬 여자인가 싶었죠. 누구지? 언니가 잘못 본 거 아니고? 아니야. 네 남편 얼굴 내가 제대로 봤어. 근데 그 여자가 네 남편 허리 만지던데? 어?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허리를 만져? 나도 잘 못 봤나 했는데
분명히 허리를 막 만지더라니까. 사진 찍으려다 말았어. 아파트 근처에서 그러고 다니는 거 보면 혹시 너도 아는 사람이야? 여자 얼굴도 봤어? 제대로 못 봤는데 잘 모르는 여자던데. 저는 그때부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마트에 모르는 여자랑 같이 다녔다뇨.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죠. 그냥 오해라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그 순간 저는 확 찝찝했던 게 떠올랐어요. 바로 얼마 전 서랍에서 그 약을 발견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잠자리가 잘 안 됐어요. 저도 피곤하다 보니 어느 순간 거의 섹스리스로 살게 되었죠. 그런데 한번 뭔가를 찾다가 서랍 제일 아래 칸에서 발기부전 치료제를 찾게 된 겁니다. 그걸 발견했을 당시에는 오히려 가볍게 넘어갔어요. 남편도 따로 고민이 많아서 나 몰래 진료를 받아본 건가 했거든요. 제가 아는 척하면 남편이 무안해할까봐 도리어 모른 척했죠. 근데 언니 얘기를 듣고 그 약이 다시 떠오른 겁니다. 저는 그날 근무를 끝내고 집으로 가서 그 약을 조심스럽게 꺼내봤어요. 그런데 약은 반 이상을 먹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이 남자 바람 피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랑은 거의 잠자리도 가지지 않는데 발기부전 치료제를 반 이상 먹을 일이 뭐가 있나요? 남편에게서 분명 뭐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때부턴 불안함과 초조함 때문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배신하고 바람을 피고 있을 수도 있다 싶으니까요. 도대체 누굴까? 회사 사람? 아니면 이상한 어플 같은 걸로 만난 걸까? 머리가 몹시 복잡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민 끝에 남편의 폰에 위치 추적 어플을 깔았습니다. 남편이 혹시 저 몰래 누군가를 만나고 다닌다면 어플에 남편의 위치가 나올 테니까요. 하지만 어플을 깔고 2주 가까이 지나도록 별다른 게 없었어요. 위치를 틈틈이 확인해봐도 남편은 회사랑 집, 헬스장과 마트 정도만 다니고 있었거든요. 만약 바람을 피는 거라면 최소한 밥이라도 먹으러 가거나 어디 데이트라도 갈 법도 한데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내가 괜한 오해를 한 건가 싶었죠. 오해라고 생각하니 또 미안하면서도 진짜 오해가 맞을까 기분이 착잡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아이도 자고 남편도 자길래 조용히 혼자 나와 주방에서 술을 좀 마셨습니다. 언니 얘기만 듣고 내가 너무 예민해져 있는 건가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동생이 저 때문에 잠이 깬 건지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언니 안 자고 뭐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잠이 안 와서. 동생은 같이 마시자며 잔 하나를 들고 앉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생과 두런두런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동생은 시험 준비하는 게 힘들고 막막하다. 주변 친구들은 회사 생활하거나 밥벌이 하는데 나는 아직도 그게 아니라서 한 번씩 우울하다는 하소연을 했습니다. 마냥 밝고 활발해 보였는데 동생도 많이 힘든가 보다 싶어서 안쓰럽더라고요. 그렇게 동생 얘기를 한참이나 들어줬는데 이번엔 동생이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혹시 병원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요. 저는 고민하다가 결국 술도 취했겠다 싶어 말했습니다. 실은 너네 형부가 바람을 피는 건가 싶다고. 그래서 몰래 위치 추적 어플도 깔았다고요. 제 말에 동생은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언니 너무 심했다. 형부가 그럴 사람이야? 그럴 사람 아닌 사람 따로 있니? 에휴, 참, 별 생각을 다 한다. 언니 근무 늦으면 내가 집에 있잖아. 형부 그런 거 없어. 제 시간에 꼬박꼬박 집에 오셔. 집에 오고 나면 나는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하고. 그때부터 우주 보고 우주 씻기고 책 읽어주고 놀아주고 형부도 피곤할 텐데도 얼마나 열심인데. 아휴, 듣는 내가 다 섭섭하네. 동생 말을 들으니 그런가 싶고 저도 남편을 의심했던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렇니? 그래, 내가 한 번씩 우주 내가 보겠다고 해도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들어가서 책 한 자라도 더 보라 그러셔. 형부 피곤해서 눈밑이 시커멓더라. 일하지, 집에 와서 내보지. 근데 언니가 그런 오해한다는 거 알아봐. 얼마나 서운할 거야. 네 말 들으니까 내가 쓸데없는 의심을 한 것 같다. 그래, 그러지 마. 형부 같은 사람 없어. 동생 말을 듣고 나니 오히려 머리가 명쾌해지더라고요.
회사 다니고 집에서 내보느라 바쁘고 정신없는 사람을 오해했구나 싶어서 어찌나 미안하던지요. 저는 그 후로는 더 이상 남편의 위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해가 풀렸으니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 정도 지났을 무렵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남편이 화가 단단히 나 있는 채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당신 내 폰에 이런 거 깔았니? 남편은 제가 깔아두었던 위치 추적 어플을 보여주었습니다. 잘 안 쓰는 폴더 안에 슬쩍 감춰두었고 평소 폰을 많이 보는 사람은 아닌지라 모를 줄 알았는데 딱 들킨 거였죠. 저는 바로 미안하다고 했는데도 남편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니 남편 볼 면목이 없더라고요. 저 같아도 저 의심해서 몰래 그런 어플 깔아놨으면 길길이 날뛰고 화낼 것 같았거든요. 저는 눈앞에서 어플 삭제하고 진짜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그랬지만 남편은 너무한다면서 제 사과도 안 받아주고 말도 안 섞더라고요. 더 이상 어플 안 보기로 결심했을 때 지워버릴 걸 괜히 놔뒀다가 들켰네 싶어서 후회했지만 이미 들킨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거 이혼 사유라고 하면서 두고두고 불쾌해하더라고요. 저는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진심으로 몇 번이나 사과를 했어요. 그럼에도 남편은 여전히 찬바람이 쌩쌩 불었고 저는 죄인 같은 기분으로 아무 말 못하고 남편의 기분이 풀리기만 기다렸죠. 그러던 와중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나이트 근무를 하고 오전에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텅 빈 집에서 너무 피곤한 기분으로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었죠. 바로 잠들 것처럼 피곤했거든요. 그런데 이불을 덮고 있는 발끝에서 뭔가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뭐지? 생각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이불 안에 손을 넣고 만져지는 걸 집어들었죠. 그런데 그건 통째로 빠진 발톱 페디큐어 조각이었습니다.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직업 특성상 손톱 네일 아트도 안 하고 발톱에도 따로 페디큐어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 침대에서 엄지발톱 크기로 떨어져 나간 페디큐어 조각이 있었던 거죠. 도대체 이게 왜? 어이없어서 그걸 한참 보는데 누구 건지 알겠더군요. 그건 제 동생 거였어요. 동생은 오랜 시험 준비 때문에 심신이 지친다며 기분 전환 삼아 손발톱 네일아트를 받거나 속눈썹 붙이는 걸 즐겨 했습니다. 그 페디큐어 조각도 동생이 얼마 전에 하고 왔던 그 디자인이었어요. 색깔이 워낙 쨍하고 예쁘길래 동생에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평소에 동생은 저희 안방에 절대 안 들어오거든요. 아이와도 거실에서만 생활하고요. 저희 방 들어올 땐 꼭 노크를 할 정도로 같은 집 살아도 조심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제 침대에서 그것도 이불 안에서 이 페디큐어 조각이 발견됐다뇨. 그냥 넘겨보려고 해도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그 조각을 버리지 않고 일단 화장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자려고 해도 너무 찝찝하고 이상해서 도저히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마음속에선 혹시 하는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죠. 그렇게 찝찝한 기분을 가진 채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동네 언니가 다시 연락이 온 겁니다. 야, 네 남편 또 봤어. 그 여자랑 가는 거. 근데 이번엔 우주도 같이 있던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또 그 여자와 있었는데 이번엔 저희 아이도 같이 있다니요. 그러면서 제 속에 있던 그 불안함이 다시 떠오르더군요. 언니, 혹시 그 여자 얼굴 봤어? 대강은 봤어. 혹시 이 여자요? 저는 톡으로 동생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그러자 그 언니가 맞아. 너 아는 사람이었어? 이 여자 누군데? 내 동생. 동생? 동생인데 형부 허리를 잡고 간다고? 동생 어디 미국에서 왔니? 저는 그 연락을 받고 그제야 남편과 동생 사이에서 뭔가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만 생각해보니 남편이 위치 추적 어플의 존재를 알게 된 것도 제가 동생과 술 먹으면서 위치 추적 어플 얘기를 하고 나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 앞에선 형부 그럴 사람 아니라고 펄쩍 뛰어놓고 뒤에선 남편에게 어플 깔려있으니 지우라고 한 건가 싶었죠. 하지만 한편으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여자랑 바람이 난 게 낫죠. 어떻게 제 동생과, 그것도 한 집에 사는 동생과 그럴 수가 있나요? 만에 하나 두 사람이 정말 그렇고 그런 사이라면 나는 그것도 모르고 동생을 집에서 지내게 하고
동생에게는 우리 아들 봐줘서 고맙다고 했다는 건데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라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분명히 확인은 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소형 카메라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안방에 몰래 설치를 해두었죠. 일을 마치고 오면 몰래 카메라를 빼서 내용을 재생해 보았습니다. 며칠 동안은 의심스러울 만한 게 없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 결국 그 장면이 찍힌 겁니다. 그게 찍힌 날은 제가 나이트 근무여서 밤에 자리를 비운 날이었어요. 밤 늦은 시간이었는데 남편과 동생이 저희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오더라고요. 아마 옆방에 있는 저희 아들을 의식하는 행동이었던 것 같은데 자기들끼린 뭐가 좋은지 손에 입을 대고 키득거리더군요. 평소 제가 있을 땐 동생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말도 잘 안 섞었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 두 사람은 정말 가깝더라고요. 저보다 더 가까워 보일 정도로요. 그 두 인간들은 침대에 걸터 앉아 뭔가 한참 이런저런 대화를 했습니다. 저는 숨도 못 쉬고 그걸 지켜보고 있었죠. 그러더니 갑자기 서로 옷을 벗고는 익숙한 듯 제 침대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걸 두 눈으로 보는데 얼마나 충격이고 경악이던지 눈앞이 컴컴해지는 게 뭔 줄 알겠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생이란 남편이 놀아났다뇨. 아무리 한 뱃속에서 나온 동생은 아니라지만 이건 정말 상상도 못 해본 일이었습니다. 이 구역질 나는 짓거리에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결국 화면을 꺼버렸죠. 심장이 튀어나올 만큼 뛰고 손발이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떨리더군요. 더 생각하고 말 것도 없었어요. 더 생각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어요. 저는 부들부들 떨며 동생 방으로 건너갔습니다. 동생은 아무것도 모른 채 쿨쿨 잘만 자고 있더군요. 저는 이를 갈며 자고 있는 동생 뺨을 그대로 후려갈겼어요. 자던 동생은 놀라서 깨더라고요. 언니 무슨 짓이야? 언니? 너는 내가 언니라고 생각돼서 이딴 짓을 벌이니? 뭔 소리야? 뭔 소리? 야, 너 우주 안 깨게 조용히 따라와. 저는 그렇게 동생을 잡아 끌고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 역시 세상 모르게 쿨쿨 자고 있는 겁니다. 저는 남편 싸대기도 그대로 날렸어요. 자다가 뺨 맞은 남편도 무슨 짓이냐고 길길이 날뛰는데 뒤에 서 있던 동생은 그제야 제가 왜 이러는지 눈치챘는지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왜 자는 사람을 때리냐고 날뛰는데 저는 카메라 던져줬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안방에 설치해둔 거. 너네 짓거리 다 찍혔어. 그 말에 남편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니네가 사람이니?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아? 이걸 언제... 안 들킬 줄 알았어. 바람 피는 것들은 머리도 나쁘다더니 내 집에서 그러고 있는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여보... 저는 남편 머리통을 있는 힘껏 휘갈겼습니다. 그렇게 때려도 분이 안 풀리더군요. 그래놓고 터진 입이라고 어떻게 자기를 의심하냐면서 도리어 난리를 쳐? 차라리 밖에서 외간 여자랑 바람 피는 게 낫지. 이게 할 짓이니? 네 새끼 자고 있는 방 옆에서 이러고 싶디? 이 쓰레기야? 알겠는데 말로 하지 때리지는 마. 죽이지 않는 걸 고맙게 생각해. 식칼 들고 올까 하다가 간신히 참는 거니까. 저는 그리고 옆에 서 있던 동생, 아니 그녀 머리통도 그대로 휘갈겼습니다. 동생은 바닥으로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내 앞에선 형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옹호하더니 뒤에선 위치 추적 어플 알려주고 내 침대에서 뒹굴고 뭐 이런 쓰레기 같은 년이 다 있어. 네가 그러고도 내 동생이야? 네가 날 언니라고 생각은 해? 도대체 날 뭘로 본 거니 너는? 동생은 그제야 잘못했다며 무릎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남편도 잘못했다고 빌고요. 그 꼴을 보는데 더 열받는 겁니다. 저는 동생 머리채 붙들고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큰 소리 내지 말고 짐 싸서 당장 꺼져. 너 절대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동생은 흐느끼며 울더니 짐을 느릿느릿 싸고 있더군요. 그 꼬라지도 보기 싫어서 동생 옷가지를 캐리어에 다 쳐넣었습니다. 들고 빨리 꺼지라고. 그만 쳐 울고. 너 딱 기다리고 있어. 우주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곱게 보내주는데 내가 너 다 쥐어 뜯어놓고 싶은 거 참고 있는 줄 알아. 동생이 잠옷 차림으로 쫓겨났고 저는 이번엔 다시 제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남편 짐을 쌌죠. 얼마나 화가 나던지 그때까지도 손발이 벌벌 떨리더군요.
남편은 잘못했다며 저를 말리는데 저는 확 떠밀어버리고 짐을 마저 쌌습니다. 너도 꺼져. 이 밤중에 어딜 가라고. 그럼 우주 깨어서 난리 나는 거 보고 싶어? 네 아들한테 그런 걸 보여주고 싶냐고. 제 말에 남편도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군요. 아들 아는 건 또 무서웠나 봅니다. 그 면상 꼴 보기 싫으니까 들고 꺼져. 그리고 딱 기다리고 있어. 이 더러운 것들. 짐승만도 못한 것들. 저는 죽일 듯이 씩씩거렸고 결국 남편도 캐리어 들고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남편까지 나가자 맥이 풀린 저는 이불 안에 들어가서 울었어요. 아이가 혹시 깰까봐 크게 울지도 못하고 꾹꾹 삭히면서요. 어쩌다 이렇게 됐나, 이게 나한테 일어난 일이 맞는 건가 가슴을 치며 밤새도록 꺽꺽대며 울었습니다. 그 후 저는 고향에 계신 아빠와 새엄마에게도 가장 먼저 이 사실을 다 알렸어요. 동생은 저한테 쫓겨나고 바로 고향집으로 내려간 모양인데 제가 곧장 아빠에게 다 얘기했죠. 제 얘기를 들은 아빠도 기함하면서 동생 가만 안 둔다고 하는 걸 새엄마가 겨우 뜯어 말렸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빠와 새엄마도 심하게 다투셨다고 했고요. 저는 아빠에게 그 기집애 상간소송 진행할 거라고 했어요. 그걸 들었는지 새엄마 전화와서 그래도 동생인데 한 번만 봐달라며 재고 시험도 칠 거고 아직 나이도 어린데 그런 소송을 걸면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친자식이 아니라지만 참 너무하더라고요. 새엄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동생이라고 믿었던 새엄마 딸이 제 남편하고 놀아났다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 애 돌봐줘서 고맙다고 밥 주고 옷 사주고 용돈까지 줬어요. 새엄마 딸 인생만 중요한가요? 저는 새엄마 딸 때문에 인생이 통째로 망가졌는데요. 조금이라도 자식 위한다면 시험 걱정할 게 아니라 자식 사람부터 먼저 만드세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이혼소송과 상간소송 건다고 전했어요. 남편은 저희 병원까지 쫓아와서 잘못했다고 우주만 생각하라며 손이 발이 되게 빌더라고요. 너 변태니? 짐승이야? 와이프 동생이랑 그러고 싶디? 생각할수록 소름 끼쳐. 미안해.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었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호기심 같은 소리 하네. 너나 이민주 그년이나 둘 다 돌았어. 제정신 아니야. 인간이길 포기했다고. 한 번만 봐줘. 다시는 안 그럴게. 이건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입에 올리기도 더러워. 끔찍하다 진짜. 저는 남편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댁에도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처음엔 오히려 저를 더 나무라는 겁니다. 그러게 왜 친동생도 아닌데 한 집에서 같이 살게 하느냐면서요. 남녀가 그러고 오래 붙어 있으면 정분 안 나겠냐는 개소리와 함께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친동생 아닌 동생이랑 살면 그렇게 해도 된답니까? 자기 아들 유부남인 건 까먹었나 보죠? 결국 시댁 식구들은 정말 남이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죠. 저는 다 필요 없고 이혼소송, 상간소송 다 진행할 거라고 못 박아두었습니다. 증거 확실하니 소송 결과는 불보듯 뻔하고 양육권, 친권도 다 제가 가질 거라고 했고요. 시부모님도 처음엔 오히려 뻔뻔하게 제 탓하더니 나중에는 미안하다고 한 번만 봐주라면서 애 생각은 안 하냐고 붙잡더군요. 애 생각한다는 사람이 애 있는 집에서 그런답니까? 생각할수록 시댁 식구들까지 몽땅 상종도 못할 인간들이다 싶었어요. 저희 아빠는 그 일로 새엄마와 사이가 크게 틀어져서 결국 별거하기로 하셨어요. 저희 집에서 쫓겨나서 동생녀는 새엄마랑 둘이서 살게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상간소송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번갈아서 저한테 전화 오고 문자로 자꾸 잘못했다고 하는데 듣기 싫어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남편과는 이혼소송, 상간소송 진행하기로 했는데 증거가 워낙 확실하다 보니 남편도 처음에는 변호사 구하고 대응을 하려다가 나중에는 포기하더라고요. 합의 보자고 여러 번 매달렸지만 그러고 싶지 않다고 해서 결국 최종 판결문까지 받아냈습니다. 그 소송 기간이 제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였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또 아이 돌보면서 틈틈이 변호사 사무실 다니면서 소송 진행 관련 상담하고 살도 엄청 빠지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대상포진도 한번 왔었죠. 가끔은 그것들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이런 개고생을 하고 마음고생을 해야 하나,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하나 눈물이 쉴 새 없이 흐를 때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안했고요.
최종적으로 제가 승소를 하고 모든 소송이 마무리가 됐지만 제 마음은 참 허무하고 여전히 힘들더라고요. 결국 나에게 남은 것은 뭔가 싶었으니까요. 남편과 이혼하고 동생 잃어버리고 배신당하고 생각할수록 정말 지치고 비참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다시 돌아간다 한들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건 자책이었어요. 이렇게 될 줄은 모르고 동생을 집에 오라고 한 거요. 동생을 믿었고 남편도 믿었어요. 그 바보 같은 순진함이 결국 일을 이렇게 만든 건가, 원인은 내가 제공한 건가 라는 생각 때문에 특히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을 자꾸만 다잡았습니다. 동생 집으로 불렀다고 무조건 바람 피우는 것도 아니고 그것들은 그럴만해서 그런 거다. 언제고라도 나를 배신할 것들이다 라면서요.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걸 정말 수도 없이 상기하고 또 상기했습니다. 가족에게도 남편에게도 배신당했는데 저까지도 저를 미워하고 다그치면 너무 슬프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이고 제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그때는 그게 최선인 줄 알았던 거였죠. 내 잘못 아니다. 배신하고 바람핀 그것들이 찢어 죽일 것들이고 밟아 죽일 것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나름대로 이 역경을 잘 견뎌낸 거다. 독하게 마음먹고 잘 버틴 거다라며 저를 많이 다독여 주었습니다. 여전히 마음의 상처는 있고 앞으로 쉽게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큰일을 겪고 나니 오히려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천지 나만 억울한 일, 분한 일 당하는 거 아니고 이만하면 그래도 잘 견뎌왔다 생각합니다. 요지경 세상 속에서도 제 스스로를 믿고 잘 견디는 것만이 능사다 생각하며 꿋꿋한 마음으로 잘 견디고 다독이며 살아가려 합니다. 그것이 저와 아이를 지키는 길이니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좋은 점 하나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심이 커지는 것인데요. 예전에는 절대 이해 못하겠던 것들도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은 그런가 보다로 생각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살아온 삶이 길어지고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오면서 내가 알고 있는 세상만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쉽게 누군가에 대해서 속단하려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동서예요.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동서는 저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선택을 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저는 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소개로 만났는데 저희 시댁은 꽤 부유한 편입니다. 아버님은 저희 지역에서 종합건설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회사 규모가 좀 있는 편입니다. 남편과 도련님은 아버님 밑에서 일을 하고요. 저와 남편이 결혼을 할 때 어머님과 아버님이 그러시더군요. 아들 낳는데 최선을 다해달라면서요. 갖고 계신 재산은 아들 있는 집으로 다 넘겨줄 거라고 하시면서요. 솔직히 어른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네 했지만 저는 좀 시큰둥했습니다. 성별을 제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면 어떻고 딸이면 또 어떤가 싶기도 했거든요. 게다가 저나 남편도 나이가 좀 많다 보니 임신 자체가 잘 될지 염려되기도 했고요. 저도 무리해서까지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건 저희 남편도 같았어요. 원래 다른 일을 하고 싶었는데 아버님의 성화로 아버님 밑에서 일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성격 자체가 저랑 비슷한 면이 많은데 큰 욕심이 없어요. 아버님 재산 물려주시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아버님 본인 재산 본인이 쓰고 싶은데 쓰시면 되고 저나 남편도 따로 재산이 적은 것도 아니다 보니 솔직히 엄청 큰 욕심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도 생기면 좋고 안 생겨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게 솔직한 제 마음이었어요.
제 마음이 그렇게 절박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정말 아이는 잘 안 생겼습니다. 어머님의 성화에 병원에서 검사도 해봤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했어요. 남편이나 저나 둘 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은 잘 되지 않더라고요. 어머님은 조급해 하시며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보자 하셨어요. 시험관 시술 같은 거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아이를 갖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변명으로 차일피일 미루기도 했죠. 저나 남편이 영 미적지근하게 나오니까 오히려 도련님과 동서는 의지에 활활 타올랐습니다. 도련님과 동서는 저희보다 먼저 결혼을 했는데요. 저희 남편과 달리 도련님은 야망이 많으신 분이에요. 건설사도 본인이 물려받고 싶어 하고요. 그렇다 보니 당연히 아이를 빨리 갖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그 두 사람에게도 아이는 없었습니다. 동서가 2번인가 3번 정도 유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유산을 그렇게 많이 하다니 몸이 많이 약한가 보다 걱정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연유산을 했다기보다 성별을 알고 나서 화학유산을 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임신했던 아이가 아들이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놀라웠습니다. 돈이나 여유가 없는 상황도 아니고 딸도 낳고 아들도 낳아서 다 키우면 되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서는 아들, 그것도 첫째를 아들로 낳겠다는 것에 대한 집착이 꽤나 강했습니다. 아버님 건설사에 비서로 일했던 동서는 회사 안에서 도련님과 눈이 맞았었대요. 하지만 동선의 친정이 좀 가난하다 보니 결혼 반대가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결혼시켜주지 않으면 도망간다면서 동서와 도련님이 도망까지 한번 갔었다네요. 그래서 저희 시댁에서도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하셨다고 하고요. 동서는 자기 친정이 가난하다는 걸 몹시 부끄러워했고 그 때문인지 돈에 대한 집착도 엄청 큰 편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은 시댁만큼은 아니지만 웬만큼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이 친하셔서 함께 골프 라운딩을 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저는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이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참 좋았는데 동서 입장에선 그게 많이 안 입고 온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집에선 귀한 것들이라고 자연산 전복이나 한우 선물 같은 걸 종종 보내시는데 동서는 눈에 띄게 표정이 안 좋습니다. 저에게 대놓고 돈 많은 친정도서 형님은 좋으시겠다며 비꼬는 듯한 소리도 했었고요. 아버님, 어머님은 형님만 좋아하시는 것 같다는 소리도 잘하면서 툴툴거리더라고요. 저를 안이 꼽게 보는 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그냥 동서 성격이 저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하여튼 동서는 반드시 아들을 낳겠다는 의지가 대단했어요. 저희 남편 말로는 재수 씨가 우리보다 먼저 아들을 낳고 싶어하는 마음이 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았죠. 솔직한 말로 저는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차라리 도련님과 동서가 빨리 원하던 아들을 낳았으면 했어요. 그렇게 된다면 시부모님이 저에게 주는 압박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동서에게 문제가 생기고 말았죠. 잦은 유산 때문인지 뭔지 원인은 모르겠지만 자궁적으로 문제가 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임신이 좀 힘들 수도 있다고 했고 동서는 몹시 망연자실했어요. 하지만 동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이 집안의 첫째 손자를 낳겠다는 의지가 여전했죠. 몸에 좋은 것도 악착같이 먹고 하고 다녔고요. 클리닉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어머님 말로는 어디 기도도 드리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동서의 마음과 달리 아이는 잘 안 생기는 듯 했고 동서도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도련님이 맡아서 하던 건설 사업 때문에 도련님과 동서는 좀 떨어진 지방에서 1, 2년 정도 살다 와야 했습니다. 원래는 저희 남편에게 먼저 제안을 하셨는데 제 직장도 그렇고 남편도 거절했거든요. 아버님께 잘 보일 기회라고 생각했던 도련님과 동서는 냉큼 자기들이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나 저희 남편 입장에선 대신 가준다고 하니 고마울 따름이었죠.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고 명절이 다가왔었습니다. 저와 동서는 시댁으로 가서 명절 준비를 도왔어요. 그런데 동서는 집에 오는 순간부터 표정이 몹시 안 좋더라고요. 혹시 어디가 아프냐 물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차례도 지내고 가족끼리 다 둘러앉아 잠시 쉴 때였어요. 저는 전화통화할 게 있어서 잠깐 그곳을 빠져나와 정원 뒤편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지 싶어서 다가가니 도련님과 동서더군요. 아까부터 안 보인다고 싶었는데 여기에서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두 사람은 꽤나 격하게 싸우고 있었는데 동서는 울면서까지 화를 내고 있더군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 진짜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아. 그냥 집에 가고 싶어. 제발 진정 좀 해라. 너 같으면 진정하게 생겼어? 네가 인간이야? 너 하나 믿고 아는 사람 없는 그곳까지 내려가서 사는데 나는 집안에 팽개쳐놓고 너는 딴 년이랑 놀아나? 너 그 기집애한테 돈도 주고 선물도 주고 난리도 아니더라? 저는 숨어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지역에 내려가 있는 동안 도련님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핀 것 같았습니다. 어쩐지 동서의 얼굴이 몹시 상해 보였는데 그게 그 때문인가 싶더라고요. 그냥 만나고만 다닌 거면 내가 이러지도 않아. 근데 임신을 시켜? 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그 기집애도 미친 거 아니냐고. 저는 그 말에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도련님과 바람난 내연녀가 임신까지 한 모양이더라고요. 수술하라고 돈 줬어. 이 미친놈아! 내가 안 뒤져봤으면 영원히 모를 줄 알았지? 그렇게 동서는 울고 도련님은 잘못했다며 달래고 저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 사람처럼 안 보였는데 도련님도 참 별 수 없구나 싶더군요. 동서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서 가족이고 회사고 다 내팽개치고 도망까지 갔던 남자가 정작 결혼하고 나선 다른 여자랑 바람이라뇨. 도련님에 대한 실망이 정말 컸고 동서도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동서가 어디 말도 못하고 속으로 얼마나 마음고생 심했을까 싶어서 안쓰럽더라고요. 하지만 몰래 들은 이상 절대 티내지 않아야겠다 다짐했죠. 두 사람은 싸움을 끝내고 다시 올라왔는데 동서도 어느 정도는 진정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동서가 얼마나 힘들까 마음이 쓰였지만 겉으론 절대 티내지 않았죠. 그런데 그 후에 좀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이 있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동서가 갑자기 임신을 했다며 알려온 겁니다. 이미 4개월 정도가 되었다고 하면서요. 어머님은 왜 명절 때 말 안 했느냐고 하셨어요. 하지만 동서는 워낙 유산이 잦다 보니 이번에도 혹시 잘못될까봐 미리 말씀 못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도 몹시 기뻐하셨죠. 저도 처음엔 잘 됐다고 축하를 해줬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두 사람이 싸울 때 내연녀가 임신을 했다고 어쩔 거냐고 한 게 떠올랐거든요. 그러면 동서도 임신을 하고 그 여자도 임신을 한 건가? 그 여자는 수술을 한 건가? 속에선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하여튼 동서가 임신까지 했으니 도련님도 정신 차리고 그 여자는 잘 정리했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어요. 동서는 그 전에 유산도 여러 번 있었고 몸이 약하다 보니 거의 외출 없이 집에만 지낸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시댁 행사에서도 다 빠졌고요. 임신 중반이 지나면 병원에서 성별을 은근하게 알려주는데 이번엔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대요. 그 말에 저희 어머님 아버님 엄청 좋아하시고 절대 어디 다니지 말고 집에서 안정하라며 동선의 집으로 온갖 좋은 것들은 다 보내주셨어요. 아버님은 나중에 아이 낳고 쓰라면서 동서차도 비싼 라인의 외제차로 바꿔주셨고요. 그토록 원하던 아들이니 저희 부부도 축하한다며 몇백만 원 상당의 고급 유모차와 침대도 선물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둘째내도 아들 임신했는데 너네는 소식 없느냐고 넌지시 그러시긴 했지만
확실히 전보다는 압박이 좀 덜해지셨어요. 그래서 저도 좋았죠. 그런데 하루는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도련님이 내려가신 곳 현장 감찰 때문에 아버님하고 남편하고 다 같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 김에 저희도 따라가자고요. 가서 동서 얼굴도 보고 지금 살고 있는 집에도 가보자 하시더라고요. 마침 저도 시간이 나서 간다고 했습니다. 동서 집에 도착했는데 어머님이 절대 동서에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엄명하셔서 식사도 전부 밖에서 먹었습니다. 그때 보니 어느새 동서 배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어머님도 동서 배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요. 아휴, 참 동그랗기도 하다. 아들 배라서 그런지 모양이 동그랗고 예뻐. 그러게요. 저도 어디서 들었어요. 아들 배는 앞으로 동그랗고 딸 배는 옆으로 퍼져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아. 그렇다더라. 우리 민기 닮으면 인물 좋을 거야. 그러게요. 동서도 또 미인이잖아요. 잘생겼을 것 같아요. 어머님은 그렇게 말하시면서 동서 배에다 손을 대보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동서가 화들짝 놀라면서 몸을 확 피하더라고요. 어머님도 당황해 하시고요. 죄송해요, 어머님. 임신하고 나니까 피부 같은 데가 너무 예민해요. 스치기만 해도 좀 따갑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놀래서. 괜찮아. 아우, 미안하다. 물어보고 만졌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어서 죄송해요. 아니야. 원래 임신하면 살갗 이런 데가 좀 예민해질 수도 있어. 내가 조심하마. 어머님은 그렇게 웃으시면서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바꾸셨어요. 그러다가 이야기가 흘러 저희 집에서는 왜 아기를 안 가지냐는 말도 나왔죠. 너네는 병원 다니고 있니? 그래서 제가 어색하게 그랬죠. 아니요, 요새는 안 다니는데. 왜 그래? 둘째네 임신한 거 보면서 느껴지는 거 없어? 부럽지도 않아? 부럽죠. 부러운데 제 말에 동서가 그러더라고요. 형님, 더 늦으시면 노산돼서 진짜 아기 갖기 힘드실 수 있어요. 동서가 갑자기 얄밉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말했어요. 괜찮아, 동서. 나는 내일 당장 임신해도 어차피 노산이야. 그 말에 동서는 깨르르 웃더라고요. 형님은 말씀도 재밌게 하셔. 근데 형님은 정말 아기 생각 없으신 거예요? 생각이 없다기보다 생기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으니까. 얘가 이렇다. 절박함이 없어. 너 내가 준 약도 안 먹었지? 한 번씩 먹어요. 그리고 아기가 절박하다고 생기나요? 에이, 그래도야 형님.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여자라면 엄마가 돼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임신해보니 알겠는데 모성애 같은 감정 느껴보는 게 얼마나 귀중한 일이에요. 여자 인생에서 그만큼 큰 일도 없죠. 그렇지 않나요, 어머님? 그 말에 어머님은 기특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 자식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 건데. 애를 낳아봐야 어른이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저도 벌써 철든 것 같고 그래요. 동서는 어머님과 죽이 척척 맞아 웃더라고요. 솔직히 그걸 듣는 제 기분은 마냥 좋지는 않았습니다. 임신 안 하는 저를 비아냥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친정 가난하다고 기죽어 살던 동서, 임신으로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쉬울 게 없어 보였죠. 그런데 저는 그날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 저는 잠깐 화장실을 들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관 쪽 화장실에는 아버님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안방 화장실로 가게 되었어요. 동서가 안 보이길래 도련님에게 잠깐 쓰겠다고 물어보니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곳에서 볼일을 보고 휴지를 버리려고 휴지통을 열어봤을 때였습니다. 순간 멈칫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고요? 사용한 휴지 사이에는 사용하고 돌돌 말아놓은 생리대가 몇 개 들어있었거든요. 생리대라니. 제가 임신해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임신을 하면 생리가 안 나온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떡하니 사용한 생리대가 들어있었던 거였죠. 제가 알기론 어머님은 이미 완경을 하셨고 저는 그날이 아니니까 여자라면 동서밖에 없는데 임신한 사람이 생리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싶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하면서 밖으로 나왔는데 마침 안방으로 들어오던 동서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 형님, 왜 여기서... 동서 미안해. 저쪽 화장실은 아버님이 쓰시고 계셔서 어쩔 수 없이 왔어. 동서는 제 눈치를 슬쩍 살피더라고요. 그 얼굴이 마치 제가 뭔가를 눈치챘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그랬죠. 이제 갈게, 우리도. 네. 그렇게 어머님, 아버님과 저희는 동서에게 몸조리 잘하라고 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머릿속이 복잡하더라고요. 임신한 사람이 왜 생리대를 쓸까? 혹시 아이한테 문제가 생겨서 피라도 나오는 걸까 싶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문제라면 병원에 가고도 남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다 저는 문득 명절 때 동서와 도련님이 싸우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상대방 내연녀가 임신을 했는데 어쩔 거냐는 동서의 말이요. 게다가 바로 전날 어머님이 배를 좀 만져보려고 하니 화들짝 놀라던 모습도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에이 설마... 저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생각을 애써 지워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동서는 출산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병원도 조리원도 다 외부인 출입이 안 된다고 해서 결국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야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저희 부부도 찾아갈 수 있었어요. 손자를 안으신 어머님, 아버님 입이 귀에 걸리시고 어머님은 동서내로 따로 일하는 사람 붙여줄 테니 몸조리 잘하라고 육아에만 신경 쓰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방에서 쉬고 있는 동서에게 말했죠. 동서 정말 축하해. 도련님이랑 많이 닮은 것 같아. 그쵸? 고생 많았어. 몸도 약한 사람이. 애기 낳고 나면 몸 많이 안 좋아지잖아. 몸 관리 잘해. 찬물 같은데 손 절대 씻지 말고. 저는 동서를 위해서 한 말인데 제 말에 동서는 픽 하고 웃더라고요. 왜 웃어? 아니요, 형님. 그렇게 말하시니까 꼭 애 먼저 낳아보신 분인 것 같아서요. 솔직히 형님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거. 그 말에 저는 빈정이 확 상하더라고요. 안 좋은 말도 아니고 자기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그런데 그 말을 하는 동서는 꼭 저한테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너는 못 낳은 이 집안 손자 내가 낳아줬다.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동서가 그렇게 나오니 저도 계속 의문이었던 그 말을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웃으며 말했죠. 그래, 나는 모르지. 안 낳아봤으니까. 근데 동서, 그렇게 치면 동서도 잘 모르지 않아? 네? 저는 혹시 방 밖에서 다른 사람이 들을까 동서에게 다가가서 슬쩍 말했죠. 동서도 애 안 낳았잖아. 그치? 제 말에 동서는 얼굴에 핏기가 확 빠져나가는 것처럼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네? 무슨 말이세요, 형님? 너무 당황하는 모습을 보자 내가 생각했던 게 맞았구나 싶더라고요. 저 애 진짜 동서애야? 도련님 앤 건 맞는데 동서애는 아니지? 동서는 막 주변을 살피며 그러더라고요. 형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순간 진짜 맞구나 싶었습니다. 제 예상이요. 실은 전에 명절 때 동서랑 도련님이랑 싸우는 거 우연히 들었거든. 뭐 도련님한테 여자가 있다면서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근데 그 후에 동서가 갑자기 임신을 했다고 했잖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실은 전에 동서 집 왔을 때 휴지통에서 그걸 봤어. 생리대. 제 말에 동서도 몹시 당황하더라고요. 혹시나 했는데 맞구나. 동서는 눈을 꽉 감더니 한참이나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말문을 열더군요. 맞아요. 그 여자예요. 처음엔 지우라고 했는데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낳아달라 했어요. 제가 키운다고 하면서요. 그 여자도 돈만 주면 그렇게 하겠다 하더군요. 다른 사람한텐 이런 사실 안 알리고 싶어서 제 배에다가 임신 모형 쿠션까지 넣어가면서 연기한 거고요. 형님이 아실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동서의 모습을 보자 저도 폭로한 게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동서는 또 한참 생각에 잠겨 있다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근데요, 상관없어요. 제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키우려고요. 어쨌든 민기 씨 애는 맞잖아요. 동서는 괜찮겠어? 그럼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머님, 아버님, 손자 아니면 다 필요 없다고 그러시고 손자 낳는 자식한테만 재산 물려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낳지 않은 게 무슨 대수겠어요. 저 보란 듯이 저 애 잘 키울 거예요. 그러니까요, 형님. 형님도 모른 채 해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할 생각도 없어. 솔직한 말로. 어머님, 아버님이 아신다고 해도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아. 결국 도련님 애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실 테니까. 그렇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민기 씨 아들인 게 중요하지 제 아들인 게 중요하진 않으시겠죠. 하지만 저도 제 자리는 지켜야겠어요. 괜히 그 핑계로 그 내연녀를 제 자리에 앉힐 순 없잖아요. 그 말을 하는 동서는 비장하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어떤 방법으로든 손자를 어머님 아버님께 안겨드리는 것이 동서의 목적인 듯 했어요. 동서도 이렇게 되길 원한 건 아니겠지만 그 여자가 임신했고 아들인 걸 안 이상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동서는 임신이 어렵고 그 여자는 이미 도련님의 아이를 임신했으니까요. 그럼에도 저로서는 동서의 선택이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저라면 남편이 밖에서 다른 여자와 애를 가져왔더라면 뒤도 보지 않고 이혼할 것 같거든요. 더더욱 남편이 밖에서 낳아온 애를 키울 생각도 없고요. 내 눈앞에서 외도의 결실을 보고 있는 건데 그 아이를 내 아이처럼 키울 자신도 없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시댁이 아무리 잘 살아도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얻어지는 게 있다 해도요. 하지만 그건 제 생각일 거고 동서 생각은 다르겠죠. 동서의 선택을 이해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폭로해서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 선택을 했고 그 아이를 키우며 지켜보고 힘든 마음까지 감내해야 할 사람은 결국 동서니까요. 저는 그 일을 묵인하기로 했고 동서는 아이를 키우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진짜 마음으로 자식이라고 받아들인 건지 아니면 재산을 받아야 하니 그 목적으로 마음을 누르고 있는 건진 알 수 없지만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저마다 원하는 바가 있겠죠.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도 누군가를 쉽게 비난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 상황이 돼보지는 않았으니까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동서도 피해자일 수도 있기에 이왕 받아들이기로 한 거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지냈으면 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이에게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